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인수위 1호 사업이었던 집무실 용산 이전이 발표 하루 만에 제동에 걸리면서 신구 정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지금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더욱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정치권 이슈 분석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수위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에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방역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주문했고 안철수 위원장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원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갈등 여파,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현재 양측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선인 측은 이 발언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뭔지 별도로 전달해주면 잘 수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청와대 이전 전담팀장은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협의를 계속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며 청와대 개방을 계획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도 짚어보죠. 간사단 회의를 직접 챙겼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주 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점검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당선인뿐 아니라 당선인의 참모들 그리고 간사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아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현 정부에 추가 경정 예산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면서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면서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19 특위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발표를 했죠. 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방역대책과 손실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새 정부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권에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요청해서 이르면 내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안보 공백 우려를 전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안보에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권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급하게 이루어져 국가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앞서 어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준비가 된 후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현 정부와 인수위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건 청와대를 향해 국민이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집무실 구상에 대한 반대는 국민에게 대선 불복으로밖에 비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5년 전 약속을 내팽개치고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며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불통 행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때는 당장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후 첫 외부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도 돌아봤더니 참 딱한 노릇이라며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부기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졸속 이전이라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군 대비 태세엔 전혀 빈틈이 없다며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국방위원들 보수 진영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를 토대로 총공세를 펼쳤다고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계획대로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안보 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만 미사일 도발을 10차례 감행했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도발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또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졸속 이전이라며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6곳으로 분산하는 건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은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혹여라도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비대해져 장관이 이전을 결심했다면 2달 내에 이행하는 게 가능하냐고도 따져 물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너무 빨리 검토 없이 추진돼 우려가 많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인수위 측 설명과 달리 현재 합동참모본부 건물엔 유휴 사무실도 없다며 윤 당선인 설명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공백 우려가 한마디로 과장된 이야기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돌발 상황 등 유사시엔 남태령 등 전쟁 지휘본부로 이동하게 돼 있어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전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는 인정하지만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현행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NSC 참석을 위해 청와대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리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 1, 2분 안에 NSC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올해 NSC 회의에 한 차례만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관련 현안을 검토한 어제 NSC 회의엔 직접 참석했던 점도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관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서욱 장관은 인수위 측이 밝힌 1,2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등 대비태세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사에 최소 4주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이사는 제한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예비비가 상정되지 않아서 바로 이전 준비에 들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보류했지만 여전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회 보고에서 속도 조절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사 이전 관련 고려 사항으로 먼저 정권 교체기의 안보 여건과 전반기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합니다. 영내 16개 부대 6,500명이 일하고 있어 이전 공간을 찾는 것도 제한되고 이사 기간도 4주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서가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와 작전 대비태세 부서는 합참 건물로 이전하고 합참 내에는 정보, 작전, 지휘통제 부서만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합참의 나머지 부서는 시설본부에 배치하고 여러 개의 건물에 분산된 국방부 잔여 부서를 별관으로 통합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국방부 직할부대와 지원 부서는 옛 방사청 건물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비용으로는 이사비 30억 원, 정보통신 구축비 55억 원,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 33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전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통합 재배치 소요는 예비비 또는 잔여 본 예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사 준비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의 교체기를 맞아 곤혹스런 상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분산된 부서를 통합해 업무 여건을 보장하는 소요 재원도 필요하다며 정확한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냐는 거듭된 의원 질문에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신구 권력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과 시간이 촉박해서 무리다라는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민생부터 챙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집무실 전국이 어디로 향할지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예. 윤석열 당선인 모두 그 캠프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해서 예. 그 2017년 대선 때 도와드렸고 또 윤석열 캠프에는 1월에 전략기획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있는 갈등은 예. 전형적으로 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여기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셨었고 또 지금 뭐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불편할 거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안보 공백 얘기를 하는데 사실 5년간 남북 관계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하는 게 훨씬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집무실에 옮기는 것보다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실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그 공약을 못 지켰는데요. 아마도 못 지킨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덜 반발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시민들에게 그 청와대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5월 10일 날 꼭 돌려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급히 추진되기 때문에 예. 비용 문제나 또 국방부 합참 옮기는 문제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가 꼭 임기 시작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또 반대를 하시니 임기 시작 6개월 내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이 인수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양보하고 유연성을 보이면 오히려 언론이나 시민들이 아이고 새로 되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지. 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고집을 부릴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고 유연성을 보이는 쪽이 훨씬 정치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뭐 강대강 대치, 신구 권력의 충돌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오늘 일단 496억 원 예비비 상정이 불발이 됐고 결국에 어제 발표로 인해서 법적 권한이나 돈줄이나 모두 차단된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5월 10일까지 청와실 직무 이전은 어려워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 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오늘 약간 톤을 낮추기는 했는데 어제까지는 만약 그렇다면은 뭐 서초동에서 여기 출퇴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가보면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하고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정말 대단히 그 나라 국민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 서초동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면 물론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동선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다 조정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전 정권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 정권과 대비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너무 고집이 세고 또 유연성이 없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유연하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우리는 6개월 내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는 게 훨씬 대비되고 저는 꼭 선거를 의식할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놓고도 국민들이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국회도 지금 숫자가 적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유연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까지만 보면요.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NSC 회의에서는 좀 무리다 이런 표현을 했고 오늘은 임기까지 군 통수권 들어서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뜻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임기가 끝나는 5월 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고 그때까지 이제 뭐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지나면서부터는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법적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물론 다 자기 책임을 하면서도 어쨌든 말이나 행동은 새로 되실 분을 도와주겠다. 이게 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이지 지금 말씀은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을 다하고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 속뜻은 당선인이 하는 거에 나는 반대다 이거잖아요. 저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선인 입장에서 좀 볼게요. 윤석열 당선인도 아직까지 추후에 지금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말씀은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해서 6개월 뒤 아니면 뭐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옮기겠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시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느냐 저런 의견을 내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놓고 국민이 갈려서 싸워야 되는지 사실은 코로나로 지금 수십만 명이 매일 확진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 도와야 되는 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 문제도 앞으로는 국제관계에 어떻게 보면 하위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돌려준다면 아니 뭐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디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리더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찌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와대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들어가면 특히 그 경호나 의전에 젖어들면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 논란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윤 당선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실행력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6개월 만에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
근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예, 예. 그때 만약에 뭐가 그 건물 짓는 게 부족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때 가서 준비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5월 10일 예. 이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합리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을 하고 이랬을 때는 광화문 간다는 거였는데 그랬죠. 시민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용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고 사실은 청와대 옮기는 게 윤 당선인께서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갖은 의견들이 다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국방부 건물 너무 흉한데 여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셔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된다면 윤 당선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만 네.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도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좀 고집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인수위 반응을 보면 예. 안타깝다.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다. 예정대로 5월 10일에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권위 의식도 없고 아. 또 되시고 나서도 의원들이 찾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대단히 비권위적이세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꼭 지켜야겠다. 이건 네. 지지자들을 위해서 해줘야겠다라고 좀 경직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윤 당선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이번에 한번 꺾고 청와대에 들어갈까 아니면 이번에 밀어붙여가지고 실행력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네. 지금은 유연성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경직됐습니다. 그거랑 그렇군요. 반대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예, 최근에 예. 그런데요. 그때 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유연성입니다. 그럼 그렇군요. 윤 당선인이 유연성을 보여주신다면 예.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상당한 추진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일단 양측 다 수위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 청와대도 협의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전면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일단은 두 분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뭐든지 하다 보면 네. 바로 뭔가를 그냥 해버리면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완벽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두 예. 번 정도 연기가 된 셈인데 네네. 그냥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하고 두 분이 다 합의해서 조금 연기하자든지 아니면 그냥 하시라 내가 도와주겠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국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무실 놓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것을 보는 게 이게 과연 두 리더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두 분에 대해서 다 들지 않습니다. 지금 조율 얘기를 하잖아요, 양측이. 예. 문 대통령은 이제 조율 없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고 예.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속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대통령도 권위적인 분은 아니고 예. 또 윤 당선인도 제가 뵈면 의사소통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라서 저는 두 분이 만나시면 원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만나면서 이제 실무자들 내세워서 하다 보면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양보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중요한 게 걸려 있는데 예. 그래서 두 분이 먼저 만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 보면은 새 정부는 허니문 기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되셨지만 이렇게 바뀔 때는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는 초당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선거에서 지고 민의를 받들려면 일단 되신 분에 대해서 당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특히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이럴 거면 청와대는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고 비아냥거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아주 적절하게 경고를 하셨지만 정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회동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서 조율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분의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인사 문제, 무슨 사면 문제,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결국은 사실은 당선인 입장에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청와대 속사정을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이철희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뭐가 특히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다음에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빠른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권 이슈 한두 개 정도 물어볼 시간밖에 안 남아서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찰총장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김호수 총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했고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좋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임기가 있는 공무원들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윤 대통령께서 총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김호수 총장을 불러서 당신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다른 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 이래가지고 또 박범계 장관까지 1년 반 동안을 티격태격할 때 문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일단 박범계 장관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떠나서 최근 몇 번을 비롯해서 이제 그 실제로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마다 정치적인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또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인수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입법사항인데 이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없고 장기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 정국인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는 쪽이 이기는 길이다. 서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가 다시 35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에 진입했다면서도 감소세로 전환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5만 3,980명입니다. 전날보다 14만 4천여 명 많습니다. 휴일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993만 6천여 명으로 1,000만 명까지 불과 6만 명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정체되고 있다며 감소세 전환 여부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30%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행 정점 구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20%가 감염되면 해외처럼 확산세가 꺾일지에 대해선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나 방역 대응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6명 줄긴 했지만 1,104명으로 15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4분의 3 정도가 기저질환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포인트 낮아져 67.8%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여 명,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7만 4천 명 정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이 2주 뒤엔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늦어도 목요일까지인 이 약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고령층에 집중 투입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고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까다로운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한 개당 하루 운영 횟수를 7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4월 중순까지를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화장시설의 한 개당 하루 운영 횟수를 5번으로 늘리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최대 7번 가동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했지만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화장 횟수 전국 확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이후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도 예약 문의가 늘어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진 둘째 날, 공항 곳곳에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한산하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승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첫날 이미 1만 명 넘는 사람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외로 가는 시민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회사원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격리 기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격리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해외 친정 방문도 이제 맘 편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넘는 경영난을 견뎌온 공항의 자영업자들도 이제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까 2년 동안 버티는데 거의 죽을 맛입니다. 이제 앞으로 희망이 나가면 예전처럼 인천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제가 버는 이 열심히 해서 버는 수입이 그때만큼만이라도 와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행업계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반깁니다. 자가격리 면제 발표 직전과 비교해 해외여행 예약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국내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한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세 불안정을 고려할 때 여행 수요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말 사면돼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아침 퇴원합니다. 곧바로 대구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할 예정인데 사저에 도착한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레 아침 8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한 지 123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소식도 병원에서 접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호전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퇴원하면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합니다. 공식 퇴원 날짜만큼이나 관심이 쏠린 건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과연 메시지를 낼 것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저에 도착한 뒤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사저 방문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YTN 취재팀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이틀째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방문한 체르니우치 주는 러시아가 직접 공격을 가한 곳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전쟁의 여파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틀 취재 경보가 울리면서 취재진이 긴급히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남서부 체르니우치시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 중에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려서 방공호로 대피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체르니우치시는 우크라이나 남서쪽 루마니아 접경 지역에 있고 이번 전쟁 이후로 아직 직접 공격을 받은 적은 없는 곳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 시내를 둘러봤을 때는 아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시민들이 여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도 결국 전쟁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YTN 취재팀이 시내에 있는 대형 상점을 취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 통역이 휴대전화 앱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곳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취재기자가 카메라 삼각대를 현지 코디네이터가 장비 가방을 든 채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공사를 벌이다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지하 대피소에는 흙이나 돌무더기,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고 전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위험해 보이는 곳들도 많았는데요. 의자 대용으로 가져다 놓은 목재 화물 운반대가 여기저기 보이고 일정 구역 안쪽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등 제대로 갖춰진 방공호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방공호로 몸을 숨긴 시민들이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경보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시작된 경보가 끝난 건 거의 3시간 가까이 지난 후인 7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취재 첫날부터 체르니우치도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공호에 몸을 옮긴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경보 해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이튿날인 오늘도 이곳 시각으로 아침 7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2시쯤에 공습경보가 또 울렸습니다. 취재팀은 또다시 근처 아파트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체르니우치에 공습경보가 울린 기록들을 확인해보니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 울려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ci se întâmplă câteodată în fiecare zi, o dată pe zi, și sunt zile care nu se sună niciodată. 네, 그리고 상점 진열대가 텅 빌 정도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취재한 곳은 앞서 언급했던 체르니우치에 있는 대형 상점이었는데요. 상점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텅 빈 곳들이 매우 많이 보였습니다. 식료품과 공산품을 가리지 않고 수량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술은 맥주 이외에는 판매가 금지돼 경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상점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체르니우치 시민과 편의점 직원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La noi s-a scumpit alimentele și este mai puțină posibilitate să cumpărăm atâta cantitate cât dorim. Nu, este lucrul care trebuie să cumpărăm. Sunt goale pentru că au fost produse alcoolice și noi le-am luat, că au interzis de le vândut. 전쟁 여파로 생산시설과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후방인 이곳도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상점 직원과 시민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식료품 등을 일정 분량 이상은 살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포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들의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우 북부인 호딜스키 지구에 가해진 포격으로 쇼핑센터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근처에 있던 고층 빌딩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매몰된 것 20명 이상이 매몰되어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조인 채 공격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측에는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떠날 수 있다며 인도주의 통로도 잠시 열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 폭력배 등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 표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체르뉴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이 집중적으로 옥죄고 있는 대상이 러시아의 친푸틴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입니다. 푸틴의 돈줄인 이들이 동요를 하면 푸틴 체제가 흔들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리가르히가 어떤 사람들인지 YTN 취재팀이 7대 올리가르히들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리가르히가 세계적인 주목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올리가르히가 이제 단어 그 자체로는 과두 지배 이런 뜻인데 과두 아주 소수가 이제 지배한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정치 권력과 국영 기업들이 한 몸처럼 결탁돼 있는 체제, 그 지배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흥 재벌들입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될 때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때 헐값에 국영 기업들을 인수해서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예친 대통령이었고 예친의 강력한 후원자들이 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는 돌보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같은 건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 배만 불렸습니다. 여론이 극히 안 좋아졌고 2000년에 이제 푸틴이 집권하면서 올리가르히들을 척결하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을 꽉 움켜쥐면서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올리가르히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Tonight, I say to the Russian oligarchs and the corrupt leaders who bilked billions of dollars off this violent regime, no more. 네, 러시아 지배 세력의 한 축인 셈인데 이들 중에서 7대 올리가르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셨다고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 푸틴이 올리가르히들을 모아서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저희 YTN의 보도 제작 방병삼 기자가 이들의 과거 행적들, 과거 영상들 집중 추적해서 사실 지난 금요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고요. 오늘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대 올리가르히는 서방이 집중적으로 그동안 주시했었던 또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첼시 구단주로 대중들한테도 알려진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석유 재벌입니다. 지금 장면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침공 이후에 첼시를 팔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공항, 텔아비브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이 사람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100위권 그리고 전 러시아에서는 10위권에 드는 부호입니다. 이 사람의 요트가 7천억 원짜리입니다. 7천억 원짜리 요트 솔라리스호가요.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 유럽의 이 해안에서 포착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첼시 때문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는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요트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 요트가 그리스하고 터키 쪽에서 계속 또 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될까봐 지금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게 개인용이라는 겁니까? 물론 개인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옐친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올리가르히의 시조세라고 불리는 베레조프스키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후원을 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다 거의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베레조프스키가 옐친의 후원자였고
푸틴을 예친한테 또 소개시켜줘서 후계자를 옹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근데 푸틴이 올리가르를 척결할 때 베레조스키를 배신하고 척결했습니다. 예. 그때 바로 이 아브라모비치가 이제 양아버지인 베레조스키를 배신하고 푸틴과 예. 결탁을 했고요. 그랬군요. 결국 베레조스키는 2013년에 영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있고. 베레조스키입니다. 예. 또 우스마노프? 네, 두 번째가 이제 우스마노프인데요. 예. 이 앞서 아브라모비치가 석유 재벌이라면 이 사람은 철강 왕입니다. 철강 러시아의 왕이요? 예. 최대 철광석 업체 회장이고요. 네.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가르이다라고 유럽 연합이 규정을 했습니다. 재산이 21조 원쯤 되고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99위 되겠습니다. 스포츠계 거물입니다. 부인이 러시아의 리듬 체조계 대모고요. 네. 이 사람은 국제 펜싱 연맹 회장을 얼마 전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아스날 FC 유명한 축구팀 주요 주주이기도 했고, 그래서 바흐 IOC 위원장하고 이렇게 자주 만납니다. 둘이 이렇게 만나는 스포츠계 거물이고요. 런던에 1,000억 원짜리 집이 얼마 전에 압류됐습니다. 예. 1,000억 원짜리 집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로텐버그 건설 재벌이네요. 네, 이 로텐버그는 푸틴과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를 같이 했었던 친구. 이 사람은 예. 건설 쪽에 이쪽을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 러시아의 관급공사 9조 원어치를 혼자 다 따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이 크림반도를 2014년에 침공한 다음에 이 사람이 크림반도하고 러시아를 잇는 다리, 그 다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다리를 이 사람이 놨습니다. 최근에 푸틴의 정적이죠. 니발리가 네. 흑해 연안에 호화 별장이 있는데 그게 푸틴 거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로텐버그가 아니다, 그거 사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쳤는데 아마도 이 사람께 결국 푸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보면 지금 일단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발표하면서 요트를 압류했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압류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자산들, 이 예. 사람들의 제재 대상들의 자산을 다 동결한 거죠. 아. 그래서 요트, 뭐 집 이런 것들 동결해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전쟁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 전쟁 때문에 범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법적으로 이제 동결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요트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 예예.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거부다 보니까 슈퍼카 정도로는 이제 성에 안 차고 그다음에 전용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트로 가는 건데 요트 수천억 원짜리가 올리가리들의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조사국이 2017년에 네. 러시아의 국부 1,200조 원이 해외로 빼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빼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번째 예. 이 체메초프도 이제 요트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의 요트도 압류가 됐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에서 압류됐는데요. 스페인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 총리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stán notando, que quiero además decirle que hoy mismo hemos incautado, se dice técnicamente inmovilizado provisionalmente un yate de uno de los principales oligarcas. Estamos hablando de un yate que podemos hacer una estimación de en torno a 140 millones de dólares. ¿En qué puerto? ¿En dónde? En Barcelona, de 85 metros de eslora. Y van a venir más. Cordillera es simplemente un... 요트가 2천억 원짜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방산 재벌입니다. 예, 방위 산업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침공하고 있으니까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푸틴과 똑같이 KGB 출신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사람이 데리파스카입니다. 이 사람은 데리파스카. 금속 재벌입니다. 예. 알루미늄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여기서 알루미늄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장면이 미국의 FBI가 지난해 10월에 이 데리파스카의 뉴욕 집을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그 전부터 미국 서방의 주시를 받았었던 그 인물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제 런던의 벨그라비아라는 호화 주택가인데요. 여기에 예. 또 이 사람 집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트럼프 측의 그 선대 본부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고서를 푸틴한테 넘겼다라는 이게 그냥 설이 아니고 네. 미국 밀러 특검의 특검 보고서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네. 제재 대상이 됐었던 사람이고요. 예. 오늘 보도에는 이 사람이 알프스에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요트, 선박, 그다음에 런던, 파리, 워싱턴, 뉴욕에 있는 호화판 저택 25건이 지금 파악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더 찍혀 있던 인물이죠.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으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이고르 세친입니다. 이 이고르 세친은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찐치인이다. 진짜 친구다. 푸틴의 수행비서 출신이라고 하고요.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고, 푸틴이 잠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총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때 부총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습니다. 부총리 하면서. 그래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이었고요. 이 사람은 지금도 푸틴을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푸틴이 일주일 이상 격리를 안 한 사람은 안 만나줍니다. 지금 그 방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푸틴 만나려고 한 달에 한 2, 3주 정도는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을 만난 사람이고요. 최근에 또 프랑스 라시오타에서 바로 이 요트인데요. 호화 요트가 이 사람 것도 또 압류가 됐습니다. 자, 이제 7번째 7대 올리가르키 중에 마지막 7번째. 인물. 토카레프로 가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1980년대 푸틴이 KGB 요원으로 동독 드레스덴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근무를 했었던 아주 오래된 인연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송유관 업체 회장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3대 그 원유 수출 국가인데, 그 방대한 송유관을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황제 별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고르 세친은 석유 기업, 이 사람은 송유관, 그다음에 그 가즈프롬이라는 천연가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에너지 3인방 올리가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바로 가즈프롬 회장 밀레르인데요. 이 사람도 유명한 올리가르입니다. 제재로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제재들이 올리가르히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일부 동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 대선에 개입했었다는 데리파스카, 이 사람이 초기지만 평화가 중요하다,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산 10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방 언론 그 탐사 보도팀이 20조 원어치 이 사람들 자산을 이미 찾아냈다는 보도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중요한 것들은 다 서방에 빼돌려 놨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백만장자인데요. 최근에 푸틴이 30여 명의 러시아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묵한 것이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나왔었던 보도는 이 올리가르 중에 한 명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영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상황을 너무 모른다. 푸틴과 다른 사람들의 거리는 지구와 우주 거리나 마찬가지다. 전쟁 반대 얘기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옐친 때와는 달리 이게 수평적인 공생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올리가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은 그럴 만한 판단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중 제재가 계속돼서 러시아가 1990년대 같은 극한적인 불황에 빠지고 민심이 동요할 때 과연 올리가르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상인 것이고요. 푸틴이 최근에 친서방 러시아인들 겨냥해서 쓰레기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좀 흔들리는 조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서방이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리가르들의 재산은 즉 푸틴의 재산이다. 사실은 푸틴 재산이 여기 많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걸 제재하는 것은 푸틴을 제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 텔레그래프지의 보도에는 푸틴 소유로 의심되는 8천억짜리 요트가 이탈리아에서 압류 위기에 처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푸틴의 돈줄, 올리가르이, 국제사회가 적극 제재에 나섰는데요. 이게 실제로 푸틴 체제를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올해 고3 학생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입수능은 지난해에 이어서 문이과 통합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다만 지난해 불수능 논란을 의식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기본 출제 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계가 올해도 이어지고 EBS 연계율 50% 수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로 치러집니다. 평가원은 현행 수능 체계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출제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과목별 점수나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항 출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 올해도 지난해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피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신설됩니다. 출제 검토위원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은 기존 절차에 더해 한 번 더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검토 자문위원을 늘리고 출제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이 심사 제도를 강화해 이견, 소수 의견을 다시 검증하고 학회 자문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특히 생명과학이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그 문항 오류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수능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 9일에 개별 통지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이제는 문학 한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로는 처음이고 동양 작가로는 38년 만입니다. 이수지 작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축하 인사 받느라 바쁘셨죠? 네, 정말 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게 딱 수상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정말 기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같이 최종 후보자로 올라온 분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네.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후보로 올라가셨다고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같이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수상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그냥 다 같이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이 상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인데 이게 아동 문학상, 아동 문학의 노벨상 이렇게 불리는 상이라면서요? 네, IBBY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라는 기구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글 부분과 그림 부분을 나눠서 이제 후보자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주는 상으로 이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네. 이 상이 책 한 권만 뽑아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작가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고 들었는데 모두 작가님께는 뭐 애착이 가는 작품이겠지만 어떤 책에 가장 애정이 가십니까? 항상 그때 작업마다 그때 당면한 저의 고민들을 풀어내고
가장 주된 관심사들을 쏟아부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책이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장 최근에 작업한 책이 현재의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름이 온다겠네요. 예, 여름이 온다. 보니까 여름이 온다, 파도야 놀자 여러 작품들을 있는데 여름이 온다, 파도야 놀자 모두 글보다는 그림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림책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이제 글 없이 그림의 힘만으로 밀고 가는 서사에 관심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렇네요. 그것들이 주는 단서들을 독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그림책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아이가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 아이는 그 파도야 놀자에서 네. 정말 그 파도의 세계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아이들이 놀이에 빠지면 오로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지금 현재 정말 푹 빠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작가님 그림이 참 좋은데 작품마다 재료나 형식,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20여 년 동안 지금 책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책을 작업하셨는지요? 우선 그림책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장르고요. 그러니까 문학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또 동시에 문학이면서 미술이기도 하고 그 둘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아주 독특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림책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주된 독자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상이라는 게 작가 혼자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누가 제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네, 이 안데르센 상도 사실 뭐 혼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뒤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KBBY 한국 지부에서 위원회 여러분들도 정말 애써주셨고 또 출판사의 지원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또 동료 작가들의 응원과 또 무엇보다 독자들이 진짜 그림책이 이만큼 발전하도록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모두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상식이 오는 9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낮 동안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며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며 내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은 밤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빛도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 동안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영남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5도,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